오 이렇게 돌배 골! 동점골! 두 번은 놓치지 않습니다. 자 해리케인이 똑같은 패턴으로 연결을 시켜줬고요. 자 손흥민 선수 시즌 9호 골. 야 이 극적이 굉장히 중요한 승점을 만들어내는 동점골 나왔습니다. 자 스코어 2대2. 아 메이슨과 포옹을 나눈 손흥민이고요. 근데 뉴캐슬전에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토트넘이 또 한 번 엉망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유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자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경기력이 너무도 좋지 않습니다. 벌써 이 실점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팀이 갖고 있는 강점이 전혀 살아나질 않고 오히려 맨유가 주안점을 두고 나온 부분에 계속 말려 들어가면서 홈임에도 불구하고 홈팀다운 경기를 전혀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히샬리송이 선발에 들어오고 클리스프스키를 선발해서 뺐습니다. 그리고 앙글레 선수가 이제 복귀를 했고요, 선발에. 그런 그 정도의 약간 소폭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변화가 뭐 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히샬리송이 들어오면서 히샬리송을 좀 더 살리고 히샬리송의 어떤 그 득점력을 좀 더 자극을 시키기 위한 것인 것 같긴 한데 손흥민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히샬리송을 왼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자신들의 가장 그 유용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손케의 어떤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아직까지 올 시즌 리그 정말 이거 문제가 많죠. 아직까지도 4월 말인데 단 한 골도 못 넣고 있는 리그에서 히샬리송을 터트릴 수 있게끔 좀 많이 고심을 한 흔적이 좀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선발로 나온 히샬리송 최근에 계속 부진했었던 셉스비보다도 못한 경기력이었고요. 게다가 지금 맨유가 올 시즌에 그 부페, 카세미로, 에릭센 요 세 명이 중원에 선발 출전 동시에 했을 때 18경기 무패거든요. 16승 2무 정말 어마어마한데 부페가 부상 때문에 나오네 만에 했었습니다만 오늘 선발로 나왔거든요. 이 세 명의 중원을 토트넘이 전혀 공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호이비에르 스킵 숫자적으로 봐도 이제 투미들입니다만 앞쪽 아니면 측면 도와주는 선수들의 역할도 한계가 있고 결국 중원에서 아무것도 좀 풀질 못하고 계속 좀 외곽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계속 롱패스 시도를 통해서 측면에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맨유 선수들이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저지도 잘 해주고 또 컴백도 굉장히 빠르게 하면서 토트넘이 정말 공격당 공격을 거의 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벤치에 쓸 수 있는 자원도 좀 변하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히샬리송은 좀 빼야 될 것 같고 스킵도 그렇고 이런 페리치도 오늘 좀 별론데 페리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너무 선수층이 얇아요. 예. 임대도 많이 보냈고 선수 영입도 잘 못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즌 막판에 와서 팀에게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야 페리시 잘 좀 해라. 오늘 손흥민 선수가 그쪽에서 안 뛰긴 합니다만 페리시치, 히샬리송, 포로 손흥민 라인인데 중원에서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지금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측면에서 평소에 잘하던 이 크로스 공격이라도 많이 좀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것도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 진짜 깝깝하거든요. 메이슨 감독 대행대행의 묘안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즌 9호 골, 리그 9호 골 터뜨리면서 극적인 동점을 이룬 토트넘, 승점 1점을 가져갔습니다. 사실 전반전은 정말 최악의 경기를 했던 토트넘인데 후반전에 많이 좀 분위기를 좀 바꿨죠. 전체적으로 상대 미드필드와의 경합에서 완전히 압도가 됐었던 전반전과 다르게 그래도 후반전에는 측면 쪽 특히 이제 해리케인이 전반전에 비해서 확실히 아예 2선 3선까지 팍팍 내려와가지고 볼을 좀 갖고 전개를 좀 시켜줬고요. 굉장히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토트넘이 이길 수 있는 후반전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도 중요한 상황에서 한번 미스를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후반 23분 골문 바로 앞에서 노마크 헤딩 슈팅 찬스를 잡았었던 다이어 선수가 헤딩을 놓친 장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아쉬웠던 토트넘의 후반이 있었습니다. 슈팅도 맨유보다 훨씬 많이 했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었는데 좀 의아한 것은 경기 보신 분들이 아마 다 공통적으로 느끼셨을 텐데 손흥민 선수를 정규 시간 한 4분 정도 남겨놓고 뺐습니다. 그 시점이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토트넘이 계속해서 교체 멤버들도 들어가서 체력도 좀 있었고 좀 힘을 좀 받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이날 토트넘도 수비가 정말 개판이었죠. 사실
서너 골 먹어도 할 말 없는 경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맨유도 그랬다는 거예요. 맨유도 이날 전반에는 린델레프 파트너로 이제 루크쇼가 나와가지고 루크쇼가 굉장히 스피드가 있는 수비로 토트넘의 그 간헐적인 역습을 굉장히 잘 막아줬잖아요. 근데 후반전에는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토트넘에게 기회를 많이 줬었는데 그래서 좀 분위기가 이제 토트넘이 탄력받고 역전까지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서 네, 상당히 제 기준에는 좀 의아한 선택을 메이슨 감독 대행이 했습니다. 순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날 경기 맨유 토트넘 비기면서 토트넘이 승점 1점 추가를 하고 7위에서 5위로 일단 두 계단이 올라는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1위부터 7위까지 탑 7 경쟁에서 경기 숫자가 가장 많아요. 지금 4위 맨유하고 승점 6점 차인데 4위 맨유보다 경기를 두 경기를 더 했으니까 실제 승점은 더 차이가 난다고 최대 12점까지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렇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승점 6점짜리 경기였단 말이에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승점 1점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승점 1점을 놓칠 가능성을 안고라도 3점을 노리는 축구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경기에서 만약에 이겼다면 맨유는 승점이 59점이고 토트넘은 승점이 56점이 돼서 승점 3점 차로 4위 맨유와 간격을 좁힐 수가 있고 뭐 6위 알스톤빌라랑 더 넓힐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뭐 졌다고 하더라도 7위이긴 하지만 어쨌든 승점 차가 5, 6위 팀이랑은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제 생각은 그래서 좀 약간 좀 모험을 걸어볼 만한 경기 흐름도 좋았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아직 지금 저희 경기 끝난 직후에 후토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메이슨 감독 대행의 인터뷰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너무 보수적이라고 하면 그렇고 너무 좀 소극적으로 경기 운영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의아했습니다. 워낙 토트넘 선수들의 세력이 많이 떨어져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불안감들을 좀 반영을 한 조치였을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게 시즌 초반이거나 중반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막판 경기가 얼마 안 남았고 토트넘이 5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더 밀어붙이지 않고 거기서 일단 스톱을 한 것은 물론 5위를 목표로 하는 팀일 수 있습니다. 이미 토트넘이 5위를 하면 유로파리그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좀 굉장히 이제 의아했던 그런 선택이 아니었나. 자, 토트넘 이날 선발 라인업 소폭이 변화를 줬는데 그게 뭐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히샬리송이 너무도 부진했고요. 그래서 후반전에 이제 크리스tov스키가 들어와서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이 있을 때는 이제 오른쪽에서 뛰다가 크리스tov스키가 들어오면서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손케쿨의 어떤 그 기본적인 조합이 재구성이 됐고 일시적으로 포백으로 수비를 바꾸고 그 단중화 선수를 전방으로 전진배치시켰어요. 공격수가 늘린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 토트넘의 공격이 좀 더 불이 붙었고 또 단주마가 앞쪽으로 올라오니까 케인이 좀 더 확실하게 내려와서 거의 뭐 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은 위치에서 볼을 좀 뿌려주고 공격의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셉세비의 전진을 많이 좀 이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토트넘에게는 좀 공격에 좀 불을 좀 지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결국에는 동점까지 갔는데 뭐 이제 했던 얘기 반복입니다만 그 상황에서 빼는 거는 좀 지금 생각해도 좀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연속 두 자릿수 득점 요 기록에 국내 팬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오늘 이제 시즌 리그 9골입니다. 남은 5경기에서 한 골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두 자릿수 득점 이번 시즌도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최근 폼이 워낙 좋아요. 이번 시합에서 좀 뭐 돌파라든가 여러 장면에서는 시원시원한 모습이 있었지만 골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팀에게 승점을 벌어다주는 그런 골. 또 이번에 또 케인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손키 합작골이 나왔죠.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국내 팬들에게는 반가운 그런 경기이긴 했지만 토트넘의 순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었던 기회를 근데 석연치 않게 좀 메이슨 감독이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미련은 확실하게 남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그럼 또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골을 해리 케인이 도왔습니다. 이로써 해리 케인은 손흥민 선수가 넣은 프리미어리그 골 가운데 무려 24골을 해리 케인 선수가 도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프리미어리그 대회 역사를 통틀어서 한 선수가 특정 선수 한 명에게 도움을 준 최다 기록, 타이 기록입니다. 프랭크 램파드가 드록바에게 24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 해리 케인도
24도움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 두 선수는 더 이 기록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기록도 갈아치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현지 분위기 살짝 살펴보니까 이날 손흥민 선수가 동점골 넣고 벤치로 바로 달려가서 메이슨 감독 대행이랑 이렇게 포옹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반면에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후반 23분에 에릭 다이어가 득점 기회를 놓쳤을 때 완벽한 득점 기회였잖아요. 네, 그때 메이슨 감독 대행이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주저앉아서 거의 뭐 절하듯이 이렇게 조아리는 모습도 똑같이 화제를 좀 모으고 있습니다. 자, AI 평점 좀 살펴보면요. 손흥민 선수 이날 후스코어닷컴에서 이제 한 골 동점골 기록을 한 것 좀 7.7점 평가를 받았고요. 해리 케인 선수가 8.0으로 가장 높은 점수 받았고 페드로 포로 선수, 포로가 중요한 골을 넣었죠. 따라가는 7.8점 이렇게 점수 받았습니다. 수비 쪽에 확실히 좀 점수가 낮네요. 로메로는 7.8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같은 3백인데 랑글레가 6.1점, 에릭 다이어가 6.3점 이렇게 낮은 점수 받았습니다. 공격 쪽에서는 히샬리송이 너무 좀 부진했죠. 여기서 평점으로 봐도 이제 6.4점밖에 받지 못했는데 좀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손케는 그래도 뭐 부진할 때도 있었다고 하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그래도 기본을 계속 해주면서 지금까지도 팀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나머지 한 자리 지난 시즌에 클루스스키가 잘해줬던 그 한 자리를 클루스스키도 최근 부진하고 히샬리송도 나올 때마다 별로고 오히려 단중화 선수가 나오면은 팀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고 있는데 다음 경기는 과연 어떤 선택을 또 하게 될 것인지 메이슨 감독 대행에게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리버풀전 또 곧바로 치릅니다. 휴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좀 고민이 많이 되겠는데 그래도 메이슨 대행이 이번 경기에 소폭이나마 좀 변화를 좀 줬는데 경기 중에도 뭐 후백도 썼다가 또 좀 다양한 어떤 전술적인 시도를 했었고요. 리버풀전에서는 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 어쨌든 손흥민 선수 홈 경기에서 계속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안필드 원정 쉽지 않은 원정길이 될 텐데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그 챔피언스리그 떨어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리그에만 집중을 하면서 체력적인 안배도 좀 되고 있잖아요. 경기 수가 많긴 합니다만 최근에 좋은 폼을 계속 이어서 리버풀전에서도 아주 멋진 장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손흥민 선수의 지금 멀티골까지 기대를 했었는데 좀 아쉬움이 좀 남네요. 네, 자, 토트넘이 맨유와 2대2로 비긴 경기 짧게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